안녕하세요. 최근 결혼을 엎어버렸는데 어디 하소연할 곳이 없어 사연으로 전하며 속풀이 좀 하려고요.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진행했는데 시댁에서 너무 무리한 요구를 했거든요. 처음엔 여유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나쁘다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왜 사람이 염치라는 게 있잖아요? 예비 시모의 염치 없는 행동에 학을 뗐어요. 정확히는 그 시간들로 인해 지쳤다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지만요. 어떻게 사람을 지치게 하는지 가만히 있으니 가만히로 보던 우리 예비 시모 이야기 들어주실 거죠? 내 아들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태경이는 나무랄 것이 없는 아이라니까요. 공부하라 소리 한 번도 한 적 없는데 이렇게 판사되게 어디 쉽나요? 예비 시모는 아들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났습니다. 소위 옛말로 개천에서 용났거든요. 일남일녀의 예비 신랑네 집은 1990년도에 지어진 주공 아파트예요. 방 2개와 작은 주방인데 작은 방도 방이라 하기에 모한 정도였죠. 예비 신랑 동생도 방을 갖고 싶어 해서 안방 베란다 바닥에 전기장판을 깔아 그곳을 동생 방으로 성장기 땐 사용했다고 하니 어느 정도인지 감 오실까요? 예비 신랑은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자식에게 되물림 해주기 싫어 열심히 공부했다 했습니다. 타인에게 피해주기 싫어하고 정말 공부밖에 안 한 순진한 사람이라 저는 더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런데 시모는 아니었어요. 사실 저희가 없이 살아도 뭐 하나 빠지는 구석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세월이 많이 변했다지만 판검사가 아직도 최고 직업인 건 틀림없으니까요. 결혼 날짜를 잡기 위해 만난 날, 시모는 입에 침이 마를 새라 예비신랑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아빠는 그런 예비사위가 자기 앞가름 똑 부러지게 한 모습이 마음에 드신다 하셨고요. 엄마는 하하호호 그냥 적당히 분위기 맞추는 정도였어요. 예비신랑이요? 처음엔 시모가 하는 말 가만히 듣고 있더니 나중엔 정도가 지나치다 생각했는지 그만하라고 할 정도였죠. 하지만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시모는 하하호호거리며 자기가 할 말, 즉 아들 자랑만 하기 바빴습니다. 사실 지희가 의대나 나왔어도 전문이 되지 못해서 지금은 그냥 꽃집이나 운영하고 있으니 부족한 집안의 명성 태경이가 채워줄 수 있는 거죠. 순간 분위기는 싸했습니다. 네, 사실 저 의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인턴 8개월 차에 제 적성에도 안 맞는데 매일 코피 달고 살면서 쓰러지길 반복하니 아빠가 어느 날 진지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꼭 해야겠냐고 말이에요. 물론 제가 그동안 노력했던 학업에 대한 수고를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앞으로 달려가야 하는데 정말 괜찮냐고 여러 번 물으셨어요. 한 달, 2달 버티고 버티다 도저히 견딜 자신이 없었죠. 겉에서 볼 때 우아하게 호수 위를 헤엄치는 백조가 되기 위해 물밑에선 쉬지 않고 물장구를 쳐야 하잖아요. 호수 위에 있고 싶다면 그 노력이 당연하겠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저는 호수 위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학창 시절부터 학업에 스트레스가 쌓이면 꽃꽂이 배우면서 풀었습니다. 아빠는 그동안 힘들고 애써서 살았으니 목표했던 의대 못 간 것도 아니고 그만큼 배웠으면 이제 마음 편히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도 좋다고 하셔서 아빠 건물에서 꽃집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사실 사돈 어른이 여유가 있어서 월세 걱정 없이 꽃집 운영하는 거지만 어디 자영업이 쉽나요? 벌이도 일정하지 못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사실 의대 나왔다 일일이 해명할 수도 없고 말이에요. 하지만 신랑 잘 만나면 신랑 직업에서 딱 차이가 나니까. 지 정말 결혼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상견례가 끝났는지 모르겠어요. 시모는 시종일관 의대 나왔어도 지금 의사가 아니니 꽃집 운영하는 예비신랑에게 다소 부족한 저라고 생각하시는 듯 했거든요. 처음에는 좋은 게 좋은 거다. 허허실실 분위기 맞추려고 맞장구 치시던 아빠도 결국 검사도 월급쟁이에 불과해 안정적이지만 벌이에 한계가 있다고 쏘아붙이셨죠. 그래도 개의치 않으시고 검사 월급이 한계가 있으면 자기 아들 선배들이 운영하는 로펌 들어가도 되고 사돈어른 능력이 있으시니 사위 변호사 사무실 하나 차려줘도 되는 거 아니냐며 호탕하게 웃으시더라고요. 꽃집 운영하는 것보다 몇 배는 사위가 더 벌 텐데 그게 무슨 걱정이냐고 말입니다.
너 정말 이 결혼 해야겠니? 네가 어디가 모자라서 그런 대우받으면서 결혼해야 해? 검사여도 모은 돈이 없어서 대출받아도 전셋집 하나 구하지도 못하는데 집을 해주지도 못하시는 마당에 아들 자부심이 대단하시던데 너 괜찮겠어? 엄마 정말 속상해. 내 딸도 어디 가서 빠지는 거 없는데 왜 그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상견례 끝나고 엄마가 정말 속상해 하셨어요. 시모는 단순히 꽃집을 운영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취급했지만 사실 제 꽃집 꽤 잘 나가거든요. 제 동기와 선후배, 아빠 인맥 덕분에 빠르게 자리 잡은 것도 있지만 꽃꽂이 일일 광자도 별도로 할 만큼 센스 있는 감각으로 업계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으니까요. 부모님은 평생 공부만 해온 제가 나름의 노력으로 새로 시작한 일에서 인정받는 모습이 대견하고 자랑스러우셨지만 시모는 알 턱이 없죠. 더군다나 가세가 기우는 집, 개천에서 난 용 하나만 보고 결혼시키기에 시모는 제가 봐도 너무하다 싶었습니다. 여보, 지 속상하게 왜 그래? 태경이 요즘 애들 같지 않다고 당신도 좋아했잖아. 꼭 지희처럼 평생 공부밖에 모르는 순진하고 착한 사위 생긴다고 없던 아들 생긴다고 좋아했으면서 왜 그래? 부족한 자식이면 우리가 넉넉하니 채워주면 되는 거지. 지희 성격 몰라서 그래? 한 번 한다면 하는 아이 똑 부러지게 끝맺음 잘하는 거 알잖아. 우리 믿고 해줍시다. 나는 우리 지희 고생하는 거 못 보겠어요. 그럼 지희 집 우리가 해줘요. 전세 얻을 돈도 안 되는데 신혼집이 집 같겠냐고요. 내 딸 고생하는 거 보기 싫었던 엄마는 신혼집을 구해주자고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부모님이 속상해하는데 이 결혼을 진행하는 게 맞을까? 저 역시 고민하긴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 생각했던 건 예비신랑이 본가에 애틋한 감정이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고생한 부모님 자기가 일으켜 세운다는 효자근성이 있다면 저 역시도 고민 없이 이건 아니다고 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알아서 잘한다는 이유로 방치하다시피 관심을 두지 않고 온 동네방네 자랑하는 거에만 급급해서 부모의 정이 없다 했어요. 그래도 돈을 벌기 전까지 따뜻하게 재워주고 먹여준 보호자의 테두리에 대한 고마움, 딱 그 정도라 말했죠. 지금 검사가 되고 성공했으니 시모에겐 자부심일 순 있어도 예비신랑에게 시모는 낳아준 엄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걸 너무나 잘 알아서 결혼에 나만 잘 살면 된다 생각하고 부모님 속상하시지만 결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태경 씨, 우리 신혼집 말인데 부모님이 집 해주신대. 적당한 곳 알아봐서 알려달래. 안 그러셔도 되는데 자기 고생할까봐 부모님 마음 쓰이셨구나. 죄송하고 감사하고 그러네. 저녁에 퇴근하고 어머님 아버님이랑 저녁 같이 먹자. 내가 맛있는 곳 예약해둘게. 결혼 진행에 시모 빼고 아무 문제 없던 건 예비 신랑이 결혼 전인데도 대릴사위처럼 저희 부모님께 살갑게 굴었거든요.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을 저희 집이 가지고 있다고 늘 말하면서 부러워했어요. 결혼하면 한 가족의 일원으로 자기도 이제 베풀고 사랑받고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저에게 행복하다는 말도 했고요. 그런 예비 신랑을 보면 빨리 결혼해서 안정적인 가정을 이끌고 싶다고 욕심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지희야, 태경이에게 이야기 들었다. 사돈 내가 집 해주기로 했다며? 네, 대출하면 이자도 많이 나가는데 이자 내고 언제 집 사겠냐고요. 적당한 곳 알아보라 하셨어요. 그래, 평수는 어느 정도 생각하니? 며칠 지났을까 예비 시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예비 신랑에게 이야기를 들었다며 부모님이 집 해주시냐고 묻더니 평수는 얼마까지 가능한지, 역세권인지, 동네는 어디를 생각하는지 꼬치꼬치 캐물으셨어요. 저는 꽃집하고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을 생각한다고 말씀드렸더니 갑자기 목소리가 한 톤 올라가더니 그럼 수도권이네 하시면서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꽃집이 교대역하고 서초역 가운데 있거든요. 집도 제 꽃집도 예비 신랑이 오가는 곳도 근처라 아무리 멀어도 40분 이내로 알아볼 생각이었죠. 그래 그래. 사돈 어른이 현명하신 거야. 연예인들 그 뭐시냐 이정현이냐 한지에 음식 만드는 프로그램 나와서 음식 만들면 내조 예쁘게 하는 거 보면 다들 신랑은 검사 의사 다 전문직이잖니. 그래도 연예인은 돈 많이 벌고 자기 이름도 있지. 어디 꽃집이 그러니?
돈 아무리 있어도 결국 명성 무시 못하는 거니까. 시모는 저희 부모님이 해주신다는 사실에 상당히 흡족해 하셨어요. 연예인들이 의사 검사와 결혼하는 게 다 명성이 부족해서 똑똑한 남자 만나 아이 똑똑하게 키우고 싶은 거라며 별의별 소리를 다 하셨죠. 고맙다는 소리는 단 한마디도 없으시고 잘난 사회 얻으려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희는 졸부, 저는 꽃집 운영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저희 아빠 2급 공무원이시고 동생은 저랑 다르게 레지던트 과정 곧 끝나거든요. 잠깐 이야기가 샛길로 새는데 동생하고 제가 연생인데 제가 공부하고 고민하는 걸 보면서 동생도 저와 같은 꿈을 꿨고 다행히 동생은 적성에 맞아 곧 전문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 집안도 시모가 생각하는 것처럼 근본이 없거나 무시할 정도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입만 열면 아들 자랑, 그냥 배운 거 없으시고 가진 거 없으시니 유일하게 가졌다 생각하는 아들 자랑 한다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자기야, 우리 중랑구 쪽으로 알아보면 어떨까? 중랑구? 응. 지하철 7호선 환승하면 바로 갈 수 있으니까 대중교통 이용해도 40분 안쪽이고 이쪽 근처는 너무 비싸서 아빠한테 말하기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 그쪽 아니면 강서 쪽으로도 알아보자. 7호선 라인으로 찾아보면 될 것 같아. 아버님이 많이 배려해 주시는데 자기 말대로 그게 맞는 것 같아. 저희 부모님이 가격대를 한정짓거나 위치를 정해주신 건 아니었습니다. 하다못해 아빠 건물 맨 위층을 리모델링해서 주거 공간으로 사용해도 되니까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전세 자금을 대출받아 살 곳을 정한다면 생각했던 동네들이랑 우선 그곳을 위주로 알아보고 몇 년 살다가 집값이 오르고 예비 신랑이랑 저축해서 돈을 모으면 거기에 대출을 더 받아 다른 동네로 이사가는 걸 생각해 보려 했죠. 워낙 예비 신랑이 모은 돈이 없고 시댁에서 지원이 가능한 것도 아니라 대출 받아야 하는 금액이 상당했거든요. 그러면 이자로 나가야 할 돈도 많고 집 사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예요. 다행히 여유 있는 저희 부모님 덕에 무임승차로 그 과정을 생략하고 진행할 수 있으니 자식이라 해도 염치를 챙기고 싶었습니다. 지희야, 중랑구 쪽 아파트 찾는다며? 사실이니? 네, 어머님. 강남권은 너무 집값이 부담돼서요. 아니, 너희가 사는 것도 아니고 아버님 재력 없으신 것도 아니면서 번거롭게 거기까지 올라갈 필요 없지 않니? 예비 신랑과 퇴근 후 그리고 주말 적당한 신혼집을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어디로 알아보는지 궁금해하시는 시모에게 요즘 중랑구 쪽을 알아보고 있다는 말을 전했더니 며칠 지나지 않아 저에게 전화가 온 거죠. 사돈어른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집을 해준다 했으면 저희가 편한 곳 살고 싶은 동네로 정하면 되는 건데 왜 돈 걱정을 하며 동네를 정하냐는 것이었어요. 중간에 집값 오르고 돈 모으면 이사갈 생각도 한다고 전하자 강남 집값 오르는 거랑 중랑구 집값 오르는 게 같냐며 세상 물정 몰라 큰일 났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지휘 네가 조그만 꽃집 운영해도 사업하는 거라 세상 물정은 우리 아들보다 알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네. 의대 가려고 공부만 했다더니 정말 그런가 보네.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똑부러지게 살겠니? 강남에서 태어나 자라는 거랑 중랑구에서 살다 이사 오는 거랑 같니? 그리고 처음부터 자리 잡을 수 있으면 번거롭게 이사는 왜 하니? 부모에게 적당한 도움 받으려다 이도저도 아니게 되는 거야. 왜 그걸 몰라? 시모는 아예 처음부터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동작구 이 중에 자리 잡는 게 낫다고 하셨습니다. 번거롭게 아이들 이사 갈 것도 없고 주거 환경으로 서울에서도 평이 좋다고 하셨죠. 시모가 말하는 동네 중 한 곳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그곳에 살았던 제가 다른 동네를 말하는 거랑 그런 동네 살아보지 못한 시모가 이런 동네를 언급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생각에 웃음이 났습니다. 순간 이래서 비슷한 집안끼리 결혼하라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양심 없이 뻔뻔한 시모의 말들이 어이없게 들렸어요. 대꾸할 가치도 못 느끼고 그냥 내내거리고 말아야겠다 싶었답니다. 지희야, 신혼집 잘 알아보고 있니? 중랑구랑 강서 쪽으로 찾아보고 있어. 이 동네 아니고? 신축도 그쪽이 많이 생겨서 신쪽으로 찾아볼까 하고. 엄마도 신혼집 잘 알아보고 있는지 궁금해 하셨어요. 중랑구로 알아본단 말에 이 동네가 아니냐며 엄마도 놀라셨죠.
신축이 다른 지역에 많이 생기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지만 비싸니까 이쪽에 알아보기 미안하다는 소리는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예비신랑도 대릴사위 느낌으로 저희 부모님께 잘했지만 너무 많이 받으면 볼 면목 없다는 말도 했거든요. 딱 그 정도 거리를 두고 시작하는 게 서로 좋을 것 같아서 예비신랑하고 충분히 상의한 끝에 내린 결론이었어요. 그래, 여기저기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네 꽃집도 엄마 집 근처고 태경이도 회사가 근처니 퇴근하고 밥 먹고 집에 가서 바로 자면 되니까 그것도 괜찮네. 피곤하면 엄마 집에서 자도 되고 신혼집은 세컨하우스처럼 주말에만 가서 쉬어도 되고. 오히려 쿨한 반응으로 좋게 봐주시는 건 엄마였습니다. 결혼해도 자주 오가며 살 테고 지금 엄마 집에 방이 남는데 굳이 이 근처에 없어도 된다는 거죠. 핑계김에 저희 집 오가는 재미도 생기겠다며 다음번 집 알아보러 나갈 땐 함께 가자고 덧붙이셨습니다. 동네 구경 좀 해본다고 말이에요. 양가 어머님의 다른 반응에 조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가지고 안 가지고 차이일까? 자식을 믿고 안 믿고 차이일까? 겸손함, 뻔뻔함, 솔직함 등등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예비신랑이 그런 모습이 없어 다행이다 싶었죠. 지희야, 어디니? 지금 나올 수 있니? 네? 지금 가게예요. 1시간 뒤에 꽃바구니 예약한 분 오시기로 해서 가게 비울 수 없어요. 갑자기 시모에게 걸려온 전화에 당황했어요. 전화로 당신 할 말만 하고 끊으시는 분인데 갑자기 나올 수 있냐고 전화하셨죠. 제가 꽃집을 하고 있어서 아마 아무 때나 문 닫고 나오면 된다 생각하시는 것 같았죠. 하지만 주문 전도 꾸준히 들어오고 강좌 준비도 해야 하고 낮 시간에는 웬만한 회사원 같이 일정이 짜 있거든요. 당혹스럽기도 하고 무슨 일인지 궁금하기도 했죠. 어떤 일 때문에 그러신데요? 아니, 내가 지금 잠실에 집 보러 왔는데 잠실 세내역 근처라 역에서도 가깝고 서초에서 2호선 한 번 타고 오니까 출퇴근도 편하고 금매로 나온 거라 시세보다 1억이나 저렴해서 물건 놓치기 아까워 그래. 와서 보고 마음에 들면 이거 계약하면 될 것 같아서. 하는 말이 가관이었죠. 중랑구에 집 알아본다는 게 정말 마음에 안 드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궁금하기도 했죠. 예비신랑은 1990년도에 지은 주공아파트 중학교 때 입주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거든요. 이사를 간 적 없고 더 나은 환경, 새 아파트 이런 거 본 적 없을 텐데 역세권 아파트라뇨. 금매? 시세는 정확히 알고 말씀하시는 걸까? 인터넷으로 가격대를 찾아봤어요. 15억이 넘더라고요. 헛웃음이 났습니다. 잘난 당신 아들 2억도 못 모아서 아파트 전세도 못 들어가는데 역세권 15억이 넘는 아파트가 금매라 싸게 나왔다뇨. 해주지는 못하시면서 저희 부모님 사주신다고 하니 몇 억이 우습다는 생각에 어이없었어요. 돌이켜보니 이때부터 마음이 조금씩 식어간 것 같습니다. 어머니, 지금 잠깐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15억이 넘던데 태경 씨가 아무리 검사여도 월급 10년 이상은 모아야 살 수 있는 수준이에요.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태경이가 왜 능력이 안 되니? 요즘 신문기사 못 보니? 직장이 10년이라도 서울집 못 사는데 네 말대로 10년에 서울집 살 수 있는 능력 있는 검사면 미리 투자한다 생각하고 사는 게 이득 아니니? 막말로 어디 가도 확실한 직업으로 돈 떼어 먹기를 해. 사업을 말아먹기를 해. 확실하게 따박따박 월급 들어오는 거 너도 알잖아. 그거 아니까 사돈 어른도 집 해주신다는 거고.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시모의 어떤 말보다 아들 부심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옛 속담에 어디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과정 다 무시하고 결과만 보는 그 속담이요. 그 속담이 딱 떠올랐어요. 모든 이야기의 끝은 잘난 아들 자랑, 검사 아들밖에 없구나 하고 말이에요. 시모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별다르게 생각은 안 했지만 확실하게 의사표현하지 않으면 계속 이러시겠구나 싶었습니다. 예의 없게 들리실 수 있는데 지금 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죠.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부모님이 여유 있으시면 더 잘해주고 싶으시겠죠. 저도 어릴 땐 마냥 떼쓰는 어린아이처럼 좋은 거 비싼 거 갖고 싶은 것만 생각했는데요. 성인이 되고 나니 염치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부모님 노력이지 제 노력이 아니니 무임승차도 정도껏 하자. 그렇게 생각해요. 저 혼자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결혼하면 태경 씨도 저희 부모님 눈치 보일 텐데 서로 편한 선에서 받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면서
바라면 끝도 없고 그렇게 좋은 집, 좋은 환경에서 살 욕심이 있었으면 태경 씨 안 만나고 더 능력 있고 돈 있는 집안과 결혼했을 거란 말도 덧붙였어요. 저희 부모님 능력, 돈만 보시고 좋은 집, 역세권, 강남 이렇게 말하시더니 제가 막상 그럴 거였으면 돈 있는 집안과 결혼했을 거라 말하니까 못 들은 척 네가 정 그렇다면 내가 더 이상 강요할 수 없다 하시더라고요. 사실 말이야 바른 말이죠. 저희 아빠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직업이 변변치 못한 것도 더더욱 아니고 거기에 제가 못 배우지도 않았으니까요. 저도 좋은 선짜리 많이 들어오고 대학 동기들 중에서도 여전히 제가 흑심 있는 동기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선짜리는 재미가 없다고 할까요? 배경 보고 비슷한 사람 찾는 것 같은 짜여진 판 같은 느낌이 전 싫었습니다. 동기들도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도 많았지만 제가 의사가 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만두고 나니 이상하게 다시 그 세계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어요. 동생이 의사가 되는 건 가족이니 어쩔 수 없는데 가정을 꾸리면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매일 들을 자신이 없었거든요. 아마 내 길이 아니라 포기했지만 끝까지 해내지 못한 아쉬움? 그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 같은 기분이겠죠. 그러다 동기 모임이 끝나고 친한 친구들끼리 2차를 갔다가 동기 중 한 명이 고등학교 동창을 부른다고 했어요. 술도 거하게 취했겠다. 근처에 야근하고 집에 가는 친구 밥 못 먹었다는데 밥도 먹고 술도 먹이고 가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다들 그러라고 흔쾌히 말했죠. 그렇게 온 친구가 예비신랑이었어요. 코드가 맞다고 해야 하나? 저와 다른 전공을 가진 사람이 재밌게 느껴졌죠. 지금이야 사실 판검사 의사에 대한 메리트가 조금씩 떨어진다 해도 사실 제가 학창 시절만 해도 대통령, 판사, 검사, 의사 이게 인기 직업이었거든요. 그중 하나를 고른 친구라는 느낌이 재밌게 다가왔고요. 예비신랑 역시 처음 만났을 때 저랑 이야기 통하는 게 너무 즐거워서 동기에게 연락처 물어보고 연락을 했다 했습니다. 그렇게 가까워지고 서로 비슷한 듯 다른 모습에 끌려 결혼까지 이야기가 진행되었어요. 이 과정에서 서로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고요. 예비신랑도 저희 집의 자산 규모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의대 나와 적성에 안 맞아 꽃집 하는데 인정받을 만큼 열심히 산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 주었어요. 주말에 예비신랑이 저희 꽃가게에서 차 한잔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옆 상가에서 아빠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달라며 과일 바구니를 가져오면서 알게 된 거죠. 아빠 건물에서 꽃가게 하면서 제가 건물 관리도 하고 있었거든요. 착한 임대사업으로 아빠가 월세 70%만 받겠다고 하셨고 그에 대한 감사함을 저를 대신해 전하려던 거였어요. 그렇게 서로의 성격에 먼저 빠지고 결혼 이야기가 오가다 저희 집안 재력을 알게 되었고 그와 함께 저도 예비신랑의 집 형편을 알게 된 거라 둘 다 그런 부분에 대한 욕심, 아쉬움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도를 넘는 어머님의 요구가 얼마나 황당하고 불쾌하게 다가오는지 빠르게 신혼집을 구하고 계약을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못하실 테고 말해도 안 듣는다 하시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했거든요. 지희야, 그래 집은 그렇다 치고 어차피 부모님 재산은 다 네 거고 태경이 건데 처음에 얼마를 받느냐가 뭐 그리 중요하겠니? 집은 네가 살고 싶은 곳에 산다 해도 집안 채우는 거 정도 지희 네가 하는 거지? 네? 살림이나 가구는 태경 씨가 해야죠. 어머 얘, 너도 알다시피 태경이 이제 돈 모으기 시작했는데 모은 돈 다 써버리면 애가 허무해서 일할 만 나겠니? 남자가 자존심이 있지. 그건 태경이 자존심으로 남겨두고 강남에 집 안 구했으니 집값 많이 남을 거 아니야. 그 돈 가구 가전 사면 되지 뭘 그러니? 어머님이 잠실 세내역에 집 보러 왔단 전화 받고 보름 만에 신혼집을 계약했거든요. 강남에서 어머님이 말하는 가격보다 훨씬 가격이 낮으면서 평수도 넓어서 아이들 어릴 때까지 쭉 살 생각이었어요. 잦은 이사를 할 것도 없고 우리 세대와 다르게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들이 클 세대는 공부와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았거든요. 굳이 학군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저도 예비신랑도 한 공부하니 아이가 원한다면 충분히 집에서 공부할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다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부모님의 그늘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시작해보고 싶던 마음도 컸죠. 이런저런 이유로 예비신랑하고 눈여겨보던 곳을 빠르게 계약했습니다.
시모에게 더 이상 한 소리 듣기 싫은 마음도 크게 작용했고요. 산 넘어 산이라고 집 계약을 했다는 소리에 이제는 혼수 이야기였습니다. 강남에 집을 샀으면 15억이 넘었을 텐데 중랑구에 집을 사서 반값 가까이 아꼈으니 혼수도 당연히 제가 해야 한다는 거죠. 자기야, 오늘 어머님 전화 오셨어. 왜 또? 집 계약했다고 신경 쓰지 말라 했는데 왜 뭘 하셔? 강남에 집 안 사서 돈 굳었으니 나보고 혼수해오래. 뭐? 퇴근 후 예비 신랑을 만나 고스란히 말을 전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었거든요. 이야기를 전해들은 예비 신랑 역시 당황해했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 말했죠. 어머님이 당신 모은 돈 남자 자존심으로 남겨두라는 말까지 했다고 전하자 얼굴이 빨개지더니 저 볼면목이 없다 말했어요. 집값에 보태지 못해 미안했고 대신 제가 좋아하는 가구로 채워준다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매일 링크를 보내며 둘이 견적 보고 있었거든요. 예비신랑은 자기의 자존심은 제가 원하는 가구 스타일로 집안을 꾸며서 그걸로 행복해하는 제 모습을 보는 거라 말했으니까요. 집도 원래는 자기가 보탬이 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이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편하다고 했습니다. 결혼하면 더 알뜰하게 살며 정말 10년 만에 서울집 살 수 있도록 열심히 저축하자는 말도 더 했고요. 그런 예비신랑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런 말을 아는 시모, 예비신랑이 생각할 때도 아니었나 봅니다. 집에 가서 다시는 그런 말 못하게 확실하게 말한다며 제 눈치를 살피는데 조금 짠했어요. 이 사람은 또 무슨 죄인가 싶었거든요. 지희야, 너 태경이한테 뭐라 이야기한 거니? 예비신랑이 정말 집에 가서 한 소리 했는지 다음날 냉랭해진 목소리로 시모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태경 씨와의 이야기를 전했죠. 태경 씨는 집값에 하나도 보탬이 안 되고 저희 부모님이 집 사주는 걸로 상당히 고마워하고 미안해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그동안 모은 돈으로 가전 가구 좋은 걸로 사서 채우는 거였는데 그거 당신 못할 것 같다고요. 어머님이 혼수까지 저보고 해오라 해서 당신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하겠다고 했더니 혼수를 왜 제가 해오냐며 오히려 태경 씨가 화나서 당장 어머님께 전화한다는 거 제가 참으라 말리느라 혼났다. 그런 태경 씨 생각은 알고 저에게 또 전화하신 거냐 따지듯 말했습니다. 우리 지희가 아직 어리구나. 원래 있는 사람들이 더 한다더니 그 말이 딱 제격일세. 이왕 쓰는 거 제대로 써야 욕 안 먹는 거야. 길 가는 사람 붙들고 물어봐. 부모님이 강남에 건물 있고 집 있고 땅 있는데 자식들 결혼할 때 돈 벌벌 떨고 안 해주시는지. 사실 너희 부모님 정도면 1억이 아무것도 아니잖아. 태경이 일 시작하고 3년 이상 모은 돈이야. 그렇게 피땀 흘려 번 돈을 꼭 한 번에 다 써야 하니? 이왕 집 산 거 강남에 비싼 집 산 것도 아니고 1억 정도 선에서 혼수까지 하는 게 맞는 거야. 검사 사위인데 그 정도는 양호한 거지 뭘 그래? 너무 가난하면 사람이 염치가 없다는 말, 저희 시모 두고 하는 말인가 봅니다. 아니면 정말 시모 말대로 저는 모질이고 예비신랑이 너무 잘나서 제가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예비신랑 성품이 좋고 저랑 잘 맞아도 저희 부모님 재산이 마치 자기 재산인데 빌려간 돈 제대로 안 갚는 사람처럼 당당하게 구는 시모를 보니 이 결혼은 안 하는 게 맞다 생각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행이라 생각도 들었죠. 여우같이 악랄해서 입으로 온갖 사탕 발림하며 뒤로는 호박씨 까는 짓 안 하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결혼도 하기 전 달아날 수 있게 도와준다 생각하기로 했어요.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생각으로 아들 가지고 장사하려는 사람을 바꾸려는 게 아닌 그런 부모를 둔 사람과 결혼을 하지 않는 것, 그게 유일하게 제가 할 수 있는 해결이자 선택이었습니다. 우리 결혼하지 말자. 쥐야, 그게 무슨 말이야? 퇴근하고 만난 예비신랑에게 차분히 말했습니다. 도가 지나치는 시모의 욕심, 나는 감당할 자신 없다고요. 예비신랑은 놀란 토끼 눈을 하고 그게 무슨 말인지 되물었어요. 지금껏 모든 이야기를 다 전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 시모를 만나 상견례를 했던 순간부터 다 말해줬습니다. 왜 우리 부모님이 집을 사주려 하셨는지, 그리고 시모가 나에게 어떤 말들을 했는지, 혼수까지 요구하는 시모의 뻔뻔함에 나는 더 이상 결혼을 진행하고 싶지 않다고 말입니다. 말을 끝까지 들은 예비신랑은 고개를 떨궜어요. 잠시 생각을 정리하는 것 같더니 이내 말하더라고요.
내가 엄마 안 보고 살면 될까? 예상했던 답변이라 저는 사실 크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집안을 알기 전 예비 신랑이 자기 집에 대한 애정이 없단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서로의 집안 사정을 알고 난 후 이해했죠.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시모를 보고 나니 예비 신랑이 시모를 안 보고 사는 건 냉혹하다 생각했습니다. 부모 자식의 인연을 제가 뭐라고 끝나 싶었어요. 무엇보다 시모의 자랑이 예비 신랑이니까요. 그 둘의 애증은 제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 생각해요. 시작부터 이렇게 삐그덕대는데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 저도 끊임없이 질문하다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다시 되돌릴 일 없단 제 생각을 전했어요. 나는 축복받는 결혼하고 싶어. 당신이 어머님과 연 끊으면 당신 마음, 내 마음, 그리고 양가 부모님 마음은 편할까? 주인공인 사람들도 마음이 안 편한데 누가 축하해주고 앞으로 어떻게 서로를 의지하고 살겠어? 그냥 우리는 인연이 아닌 거야. 묵묵히 듣고 있던 예비 신랑이 갑자기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서럽고 이해하니까 뭐라고 말은 못하고 억울하고 만감이 교차하는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더 가슴이 아팠던 건 아무 말도 저에게 못했다는 점이에요. 너무나도 잘 알고 제 말이 틀린 것도 아니라는 걸 이해하니까 아무 소용이 없단 것도 알았겠죠. 한참을 그렇게 둘이 마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는 예비 신랑을 두고 먼저 나올 수 없었거든요. 그 사람이 싫어서 헤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1시간 정도 지났을 무렵 예비 신랑이 말을 했어요. 지희야, 너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나에게는 모두 처음이었어. 많은 것을 배웠고 잠시라도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웠어. 내가 노력하면 뭐든 된다 생각하고 살았는데 세상에는 내 의지만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너를 통해 배웠어. 아니지, 정확히는 우리 엄마 때문에 알았다가 맞겠다.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해. 나는 좀 더 앉아있다 갈게. 먼저 가도 괜찮아. 정말 고마웠어. 담담한 척 말하는 예비 신랑의 말이 참 가슴 아프게 들렸습니다. 그래도 이젠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으니 더 이상 앞에 앉아있을 이유는 없었어요. 저 역시도 고마웠다고 함께한 시간들이 행복했다는 마지막 말을 전하고 먼저 간다는 말을 뒤로 한 채 일어섰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집에 와서 부모님께도 말을 전했어요. 함께하기엔 너무 서로의 환경 차이를 좁히지 못해서 그 사람 하나만 보기엔 나도 못 견디지만 엄마 아빠 보기도 죄송하다고요. 엄마 아빠는 제 말을 듣고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어깨를 다독여 주시더니 쉬라고 하시고 안방으로 들어가셨죠. 아마 두 분도 당황하시고 속상하셨겠지만 제 앞에서 말을 아끼시는 것 같았습니다. 시원섭섭했어요. 처음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진행하지 말걸. 너무 돌고 돌아 지치고 상처 입은 게 아닐까 싶었거든요. 한숨을 푹 내쉬는데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예비 신랑이 들어가 말을 전했는지 아니면 혼수 1억에 대한 확답을 받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끝난 마당에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다음 날 가게로 찾아왔더라고요. 예비 시모가요. 지희야, 잠깐 시간 좀 내줄래? 어떻게 그렇다고 결혼을 엎어? 신혼집까지 계약한 마당에 위약금 물어줄 돈이면 사실 혼수값일 테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아무 말 안 할게. 다시 결혼 진행하면 안 되겠니? 어제 태경이가 들어와서 뭐라는 줄 아니? 자기가 결혼할 때마다 내가 욕심 부릴까 봐 결혼 안 하고 혼자 산단다. 그게 말이 되니? 내 아들 앞길 창창한테 혼자 사는 게 말이 되냐고. 내가 집이든 혼수든 아무 말 안 할 테니 결혼 그대로 진행해다오. 지희야, 응? 잘난 아들이라고 목에 깁스한 것처럼 기승전 아들 자랑 하시더니 그 잘난 아들로 장사하시려다 씨알도 안 먹히니 이제야 후회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마음이 흔들렸어요. 예비 신랑하고 문제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근본이 변했다는 확신이 없었기에 다시 번복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은 물 건너가고 계약했던 집도 위약금 물고 해약했습니다. 지금 마음은 가슴 한구석이 뻥하니 뚫린 느낌이에요.
가수 백지영이 부른 노래 중 총 맞은 것처럼 이라는 노랫말 가사가 요즘 그렇게 와닿아요. 구멍난 가슴으로 그동안 추억들이 흘러나오는 것 같이 매 순간 가슴이 아파와요. 정말 잘한 선택일까? 다른 대안은 없었을까? 예비신랑이 연을 정말 끊었다면 우린 더 행복했을까? 하고 생각이 많죠. 아마 이런 생각은 저 말고 예비신랑도 똑같지 않을까 생각해요. 예비신랑이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빼앗은 시모는 지금도 땅을 치고 후회하겠지 싶기도 합니다. 어디 가서 이 이야기 못하겠더라고요. 인맥이 다 서로 겹치니 헤어졌어도 그 사람과 그 사람 집 욕하고 다니는 것 같아서 누구에게도 하소연 못하겠고 부모님은 속상해하시니 제 속마음 다 속속들이 밝히기도 어려웠습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대나무 숲에 소리쳤던 그 심정으로 청취자분들에게 속 시원히 제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었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할지 마음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당분간 가게 일에 집중해 살다 보면 뚫린 가슴에 새살이 돋고 조금 더 성숙해지겠죠? 여전히 하루를 살면서 울컥한 마음이 올라오는 제게 잘했다고 토닥여주세요. 위로받고 싶은 제 마음 헤아려 주실 거라 믿고 이만 마무리할게요. 제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